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랜만에 뵙게 됐어요. 그렇죠? 2주 만에 뵙게 됐고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죄송하고 어쨌든 뭐 덕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앞에 거를 복습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강좌는 원래 8월 달에 끝날 계획이었는데 한 번 더 해야 되죠. 9월 달에. 그래서 9월 초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녹화한 거를 그냥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뭐 어차피 그 일주일 정도의 차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했고요. 자, 어쨌든 지난번에 뭘 했는지는 기억나시죠?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여러분들 슬로우 모션 촬영, 하이퍼랩스 이런 영상 촬영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영상 촬영에도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영상 촬영을 꼭 해보시고 특히 이제 최신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찍더라도 원래는 이게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찍게 되면 사진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진이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짐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테블라이저라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그게 이제 카메라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균형이 맞아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굳이 뭐 없더라도, 짐벌이 없더라도 최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기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손떨림 방지 기능을 가지고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죠. 셀카봉을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방법이 있는데 셀카봉을 들고 다니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영상이 나온다는 것까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영상 촬영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스마트폰 화면으로 연동을 하고요. 잠깐만요. 자, 제 스마트폰 화면이고 지금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영상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상을 촬영할 때 색감하고 사진 촬영 색감이 다르니까 가끔씩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세요. 근데 물론 이제 왼쪽에 보니까 여기 손떨림 방지가 있긴 하죠. 이거 내가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켜시면 있는 분들은 켜시면 훨씬 더 손떨림 방지가 적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영상을 찍다가 내가 이렇게 확대를 해요. 그쪽에 찍죠. 그때 이제 모든 스마트폰이 다 되는 거 아닌데 여기 보니까 1.0x, 2.0x 이런 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잖아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영상을 촬영할 때 우리가 일단 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우리 촬영할 때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가만히 정지된 영상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영상을 촬영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3분 1사 구도도 이용해 보시고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하이 앵글, 그다음에 뭐 로우 앵글 이런 것도 한번 구사해 보시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촬영하시는 건데 그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거리에서 두고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스마트폰에게 1x, 2.0x, 4.0x 이게 보이죠. 그러면 내가 금방 또 사라져요. 그래서 촬영할 때 2x 하면 딱 4x 하면 이렇게 클로즈업이 한 번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하면 마치 정말 전문 영상 촬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촬영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클로즈업 확 들어갔다가 물러났다가 그리고 풀샷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의 기능도 꼭 이제 활용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영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했던 게 그러니까 이거하고 함께 슈퍼 슬로우 모션, 그 다음에 하이퍼랩스 촬영, 그것도 이제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파노라마 사진 촬영하는 건 알려드렸어요. 그쵸?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을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왜곡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왜곡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가로로 촬영이 들어갔다. 근데 가로로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탑이라든지 좀 큰 게 있으면 화면에 다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차피 세로로 촬영하고 왜곡을 그냥 감안하고 촬영해야 된다는까지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광사진 촬영은 제가 잘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을 컨트롤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아시죠? 피사체가 받는 빛의 양은 같더라도 내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다르면 사진을 내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빛을 많이 넣어서 뿌옇게도 찍을 수 있고요. 빛을 차단해서 깔끔한 역광 사진도 여러분들이 찍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광 사진을 찍다 보면 아무래도 어둡게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내가 하늘을 어차피 실루엣으로 처리할 거라면, 내가 어떤 대상을 실루엣으로 처리할 거면 하늘이 어두워도 어둡게 찍으면, 하늘이 어둡게 찍으면 예쁘게 나올 거잖아요. 그때 실루엣이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앞에 있는 피사체를 밝게 찍겠다고 노출을 올려버리면 사람은 밝게 나온다고, 그렇죠? 근데 뒤에 하늘이 노을이 다 사라지고 하얗게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둑어둑하게 느낌으로 찍으시고 HDR 보정하시면 다 살아난다.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오늘 이제 내용이 뭔지 아시죠? 오늘은 스마트폰의 수동 모드를 활용하는 걸 할 거예요. 수동 모드. 근데 수동 모드가 여러분들 이게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자, 뭔가 하면 우리가 사진 촬영 들어가서 사진에 왔어요. 그렇죠? 사진 아래쪽에 전문가 모드라든지 수동 모드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여기 더보기 들어가면 뭔지 아시죠? 사진 동영상 더보기 들어가면 여기에 프로 모드가 있죠. 프로 모드. 이거를 사용하셔도 돼요. 프로 모드. 근데 아이폰이 이게 없다고요. 그래서 아이폰은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라이트룸을 다운로드 하실 거예요. 보시면 여기 라이트룸 있죠? 이 라이트룸을 다운로드 할 거예요. 자, 라이트룸은 여러분들 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시면 되고, 플레이스토어가 제 거 플레이스토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죠. 다운로드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여기서 라이트룸 검색하시면 이렇게 라이트룸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앱스토어죠. 그렇죠?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거 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유료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간단한 사진 편집, 근데 간단한 사진 편집은 사실은 우리가 스냅시트도 할 수 있지만 라이트룸이 더 큰 이미지를 만들 때는 더 유리해요. 화질 손상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할 수 있고요. 근데 라이트룸을 이제 가시면 이제 처음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진 보정도 쉽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라이트룸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진 촬영 기능이 있죠. 그 사진 촬영 들어가 가지고요. 보통 사진 촬영 들어오시면 이게 자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돼 있는데 뭔지 아시겠죠? 지금 라이트룸에 들어와서 카메라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라이트룸에 들어와서 여기 카메라 있죠? 카메라 누르면 처음에 이렇게 자동이라고 돼 있을 거라고요. 근데 자동에서 이렇게 터치해서 보니까 아래쪽에 전문가 있죠? 이 전문가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SS, ISO 이런 게 있죠. 이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SS라는 것을 셔터 스피드를 말하고요. ISO라는 것은 이제 감도를 말해, 감도. 자, 여기 이제 여기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S, 셔터 스피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ISO도 내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자, 여기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었고 ISO라는 게 있었죠. 자, 우리는 이제 전문가 모드. 근데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면 카메라에 그 내장된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어떤 갤럭시 기종에서는 이게 안 되기도 해요. 그때는 라이트룸을 사용하시는 게 방법이에요.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갤럭시를 사용하시더라도. 자, 일단은 우리가 카메라의 노출의 3요소. 카메라는 노출은 어쨌든 노출이라는 게 밝기잖아요. 밝기를 결정하는 건 세 가지 요소에서 결정이 돼요. 감도, 조리개값, 셔터 스피드. 자, 이게 뭐냐? 감도, 조리개값, 셔터 스피드. 일단 조리개값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카메라로 따지면 앞에 이렇게 조리개라는 부분이 있어요. 조리개라는 게 렌즈에 보면 렌즈의 조리개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당연히 렌즈의 조리개가 크면 한 번에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작으면 한 번에 빛이 적게 들어올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눈동자에 있는 동공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동공. 그래서 우리가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영화관 같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주위가 안 보이죠. 그러다 점점 주위가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밝은 곳에 있을 때 우리 동공은 이렇게 좁아져 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관에 들어갔어요. 좁으니까 어둑어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동공이 넓어져요. 넓어지니까 이제 주위가 밝게 보이는 거죠.
당연한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공이 크면 클수록 빛이 한 번에 많이 받아들이니까 밝게 보일 거고, 동공이 작아지면 어둡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리개의 역할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이 조리개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조리개는 이렇게 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F 값이라는 게 보이면 이게 조리개 값을 의미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일단 조리개 값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조리개는 보시면 숫자가 클수록 얘가 작아지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커져요. 그래서 한 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F 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리개 값, 이걸 F 값이라고 하거든요. F 값. 없으신 분들은 이건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F 값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F 값이 뭐 여러분들 보시면 뭐 1.8, 2.8, 5.6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2.8, 1.8 낮아질수록 아웃포커스가 많이 되고요. F 값이 높을수록 이렇게 뒤에까지 선명하게 보인다. F 값이 낮을수록 앞에 것은 선명하고 뒤에 것은 흐릿하게 보이는 아웃포커스 효과가 드러나게 된다. 이제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노출하고는 크게 연관을 안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아웃포커스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웃포커스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가까이 가서 촬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웃포커스를 여러분들이 사진에 촬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아웃포커스라 되어 있는 것을 기능이 있으면 선택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인물 사진 모드를 선택하시면 아웃포커스가 많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촬영하고 싶은 피사체를 이 정도에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뒷 배경이 훨씬 더 아웃포커스가 많이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웃포커스에 대해서는 지금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노출의 3요소 중에서 조리값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스마트폰은 이 조리값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남는 것은 이제 셔터 스피드하고 ISO라는 건데요. 자, 일단 ISO를 먼저 볼게요. ISO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필름을 사진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자동 카메라도 필름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감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 필름에 보면 이렇게 200, 400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사라고 하기도 하고 ISO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빛에 대한 감응도를 높이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훨씬 더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SO가 1600이 되면 조금만 빛이 들어와도 빛을 터뜨려 가지고 밝게 만들어줘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빛을 터뜨려서, 인위적으로 터뜨려서 밝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화질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사진 촬영했는데 왠지 자글자글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죠? 자, 그게 이제 ISO가 높아져서 그래요. 근데 ISO가 나는 조절 안 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거야. 근데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는 자동으로 ISO를 높여줘요. 여러분들이 설정했든 안 했든 자동으로 높여주는 거야.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ISO라는 게 있으면 낮출수록 밝아질까 어두워질까? ISO 수치가 낮을수록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빛을 터뜨리지 않기 때문에. ISO를 높이면 높을수록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셔터 스피드라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에 찍을 때 셔터라는 걸 볼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카메라에는 이런 셔터라는 게 있어.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필름 부분 아니면 센스 부분에 닿아야지 사진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내가 셔터가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이따가 보고 문을 열어줬다가 닫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지만 빛이 들어오겠죠. 내가 계속 닫고 있으면 빛이 센스나 필름에 닿지 않겠죠. 그래서 열어줘야 되는데, 이 열어주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바로 우리가 셔터 스피드라고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열었다가 닫으면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되게 상식적이죠. 그렇죠? 오랫동안 열었다가 닫으면 빛이 많이 들어오겠고, 이렇게 빨리 열었다가 닫으면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면 어둡게 나올 거고, 사진이 이렇게 하면 사진이 밝게 나올 거야. 그렇죠? 셔터 스피드가 길수록 밝게 나오고,
빠를수록 어둡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스마트폰에서 전문가 모드에 들어갔을 때, 자, 없으신 분들은 라이트룸에 카메라 모드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전문가 모드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여기 제일 먼저 순서가 바뀌어 있기도 해요. ISO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조리개 모양이지만 이게 셔터 스피드예요. 8000분의 1초라고 돼 있죠. ISO 200에 8000분의 1초. 근데 ISO 200에 1500분의 1초로 바꿨어요. 야, 근데 이거 보세요. 8000분의 1초?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1초, 2초, 3초 이렇게 할 때 이 1초, 2초, 3초 이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메라에서는 1초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간에 밖에서 1초 이렇게 셔터 스피드 1초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진이 하얗게 나요. 이미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초가. 그래서 빨리 열었다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준이 보통은 125분의 1초 정도가 돼요. 생각보다 빠르죠. 근데 지금 보면 8,000분의 1초. 이거는 상상도 못할 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초를 8,000개로 쪼갠 것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8,000분의 1초로 촬영한 거에 비해서는 1,500분의 1초는 훨씬 더 긴 시간이 된다. 이해되시죠? 8,000분의 1초보다는 1,500분의 1초가 훨씬 더 긴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SO가 바뀌지 않는 순간, 바뀌지 않는 가정하에서 자, 8,000분의 1초로 촬영한 것보다 1,500분의 1초로 촬영한 게 어때요? 훨씬 더 밝게 보이게 되죠. 그쵸? 자, 이거예요. 훨씬 더 밝게 보이게 된다. 이거를 제가 라이트룸 카메라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트룸 카메라에서. 자, 라이트룸 카메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라이트룸 카메라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라이트룸에 들어와서 여기 카메라 와서 그리고 전문가 자동으로 돼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전문가로 가요. 그러면 보니까 앞에 뭐라고 돼 있어? SS라고 돼 있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셔터 스피드예요. SS. 그리고 ISO는 감도를 말한다. 그래서 자,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뭐 고장날 거 없으니까 해보시면 돼요. SS 누른 다음에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보세요. 아까 전문가 모드하고는 반대로 돼 있어. 내렸더니 자, 60분의 1초, 40분의 1초, 30분의 1초. 점점 셔터 스피드 길어지는 거죠. 6분의 1초 더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길어질수록 밝아지고요. 셔터 스피드가 빠르게 할수록 이게 빠른 거야. 610분의 1초, 1200분의 1초 이렇게 되죠. 2000분의 1초. 자, 이게 점점 빠른 거예요. 빠르니까 보이지가 않죠. 너무 셔터를 빠르게 열었다 닫으니까 빛이 아예 들어가지 않아서 보이지도 않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ISO가 있어. 그렇죠? ISO가 지금 50부터 3200까지 있는데 올리면 올릴수록, 그렇죠? 올리면 올릴수록 빛에 대한 민감도라고 그랬어요. 올리면 올릴수록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고장날 거 없어요. 낮췄다가 올렸다가 해보면 아, 이쪽으로 가면 어두워지고 이쪽 가면 밝아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뭔 아셔야 되냐? 이 ISO는 숫자가 커지면 클수록 화질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어두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ISO 올려서 찍어야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셔터 스피드를 낮추면 낮출수록 밝아지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6분의 1초로 뭔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ISO는 좀 낮춰볼게요. ISO로 이렇게 우리가 밝기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제가 이제 카메라를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뭔가 잔상이 남죠. 이렇게 6분의 1초가 사진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초로 사진 찍으면서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여 찍으면 이렇게 잔상이 남아요. 그래서 이걸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움직이는 거 제가 사진을 찍어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별로 움직이는 표현이 안 됐네. 어쨌든 이렇게 나왔죠, 사진이.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6분의 1초로 찍는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 움직이면 찍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더 심하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사진이 나오는 거야. 자,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카메라를 흔들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담겨요?
빛이 담기고 빛의 움직임이 담기고요. 시간의 흐름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거예요. 셔터 스피드를 6분의 1초 또는 여기서 10분의 1초 정도를 먼저 맞춰 놓고요. 6분의 1초 맞추시면 될까요? 6분의 1초나 뭐 10분의 1초 이렇게 맞춰놓고 밝기, 나머지 밝기는 내가 어디에 겨냥하느냐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 밝기는 ISO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내가 밝게 하고 싶으면 ISO를 올리면 되고요. 내가 어둡게 하고 싶으면 ISO를 낮추면 돼요. 이런 식으로 먼저 셔터 스피드를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진을 흔들면서, 카메라를 흔들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되게 다르게 나오죠. 자, 이런 식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야경을 찍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간에 어두울 때 찍으면 셔터 스피드가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안 나오고요. 느리게 나올 거예요. 왜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어떻게 만들어줄 거예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를 길게 만들어줘요. 왜요? 어두우니까 빛이 충분치 않으니까 셔터를 오래 열어서 빛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오히려.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야경을 촬영했는데 사진이 이렇게 흔들리게 나왔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전문가 모드 와서요. 라이트룸 카메라에 와서 셔터 스피드를 적어도 자동으로 했을 때 우리가 셔터 스피드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 셔터 스피드를 최소 60분의 1초 정도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럼 어둡게 나오겠죠? 어둡게 나오면 그때 ISO를 올려서 밝게 찍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노출을 ISO를 맞춰서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60분의 1초 정도를 두시고 ISO를 내가 맞춰서 찍으면 사진이 별로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촬영할 수 있다. 자, 이걸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리면 제가 셔터 스피드 좀 빠르게 해볼게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당연히 사진이 안 나올 거니까 셔터 스피드 제가 1000분의 1초 정도로 했고요. ISO를 올릴게요. 여기가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820분의 1초. 이게 여러분들 오늘은 왜 이게 보통은 820분의 1초로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 플리크가 생겨요. 이렇게 줄 같은 게 생겨요. 지금 근데 줄 같은 게 별로 안 생기네요. 오늘 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원래는 800분의 820분의 1초로 찍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줄이 막 생기는 거 보셨죠? 그렇게 줄이 생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TV를 촬영하는데 줄이 생긴다 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 정도로 두시고 ISO를 조절해서 찍으시면 줄 없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지금 라이트룸이 되시면 한번 라이트룸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야경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야경을 찍은 사진이 여기 있죠? 그쵸? 자, 여러분들 사진을 촬영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올려보면 뭐가 나와요? 어디서 촬영했는지 위치도 나오고, 그쵸? 아이폰은 오히려 이런 보안 기능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저는 그냥 켜둔다고요. 켜두면 내가 어디서 찍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좋고요. 근데 그때 여기서 여기 그쵸? 사진 이름 있는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줬더니 뭐도 나와요? 촬영 일시도 나오지만 당연히 그리고 뭐 크기도 나와요. 여기 크기를 보니까 4000 곱하기 2252 그러니까 428 약 800만 화소로 촬영이 됐구나. 이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카메라 종료 나오고 f2.2라고 나오죠. 근데 f가 아까 조리개 값이에요. 조리개 값. 우리의 동공 같이 조리개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상관할 필요가 없고요. 그 옆에 보니까 뭐가 나요? 4분의 1초라 나오죠. 셔터 스피드가 4분의 1초. 그리고 ISO가 640을 나왔어요. ISO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ISO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화질이 그렇게 떨어져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셔터 스피드 4분의 1초니까 사진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 사진은 그렇게 흔들려 보이지가 않죠. 흔들려 보이긴 하네요. 여기 뒤에 보니까 그쵸. 흔들려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게 나오진 않았네요. 다행히도 그쵸.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6분의 1초. 방금 이거 몇 초였죠? 6분의 1초였잖아요. 4분의 1초였구나. 4분의 1초면 사진이 이제 흔들리가 정말 정말 조심해서 촬영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60분의 1초 이상으로 촬영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서 여러분들 경험이 그냥 뭐 4분의 1초도 찍으면 되더라라고 하면 찍으시면 되는데 아까도 보시면 그리고 고화소로 찍으실수록 흔들림에 더 예민해요. 그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네요. 그렇죠? 그래도 보면 여기가 이제 금문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확대해서 보니까 흔들리는 게 보이죠.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자, 이 야경을 볼까? 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f1.8로 찍혔고 그리고 24분의 1초 그리고 ISO 800으로 찍혔죠. 아까보다 오히려 화질은 더 살짝 안 좋을 수 있지만 사진이 역시나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아까보다는 셔터 스피드 좀 더 빠르니까 그렇죠? 좀 덜 흔들렸네요. 화질도 근데 이게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은 화질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 생각보다. 자, 이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았죠? 자, 13분의 1초 ISO 125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어떤 셔터 스피드에서 어떤 ISO로 촬영했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설정하지 않았지만 자동 모드에서는 어쨌든 카메라가 알아서 이러한 요소들을 결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진이 흔들렸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보면 돼요. 특히 셔터 스피드.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지금 13분의 1초로 찍었는데 사진이 흔들리게 나왔다. ISO가 1250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셔터 스피드를 더 느리게 만들 거예요. 60분의 1초로 만들면 다시 사진이 어두워져요. ISO가 똑같은 경우에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로 만들면 사진이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셔터 스피드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ISO를 이제 1600, 3200 올려주면 다시 사진이 밝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수동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죠.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수동 모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만 아셔도 지금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하는 목적이 뭐냐? 자, 이 사진은 4초로 촬영했어요. 4초로 촬영했더니 폭포가 어떻게 됐어? 뭔가 포토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포토샵이 아니라 4초 동안의 물의 흐름이 사진에 다 담겨서 그래요. 근데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은 막상 전문가 모드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초가 오래 사용할 수 있어. 더 길게 만들 수 있다. 길게. 자, 어떻게 길게 만드느냐? 자, 프로 모드에 들어왔더니 이 색깔이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은 제가 여기 WB 화이트 밸런스를 2400K로 해서 그렇고요. 자동으로 두면 돼요. 자동으로 두면 다시 이렇게 보일 거고. 자, ISO하고 셔터 스피드 있는데 셔터 스피드가 반대로 가 있죠. 자, 지금 이게 12000분의 1초, 500분의 1초. 근데 2초 아까 우리 6분의 1초에서 끝났잖아요. 라이트룸은. 근데 계속 갈 수 있어. 그래서 1초, 2초, 8초, 10초, 30초까지 길게 만들 수 있네요. 그렇죠? 30초까지.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이제 내가 30초로 찍는데 너무 지금 밝다라고 하면 ISO 낮춰주면 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노출을 조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아이폰인데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야. 라이트룸 6분의 1초 한계니까. 어쨌든 30초까지 사용할 수 있네요. 와, 굉장하죠. 30초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럼 여러분들 30초를 촬영할 때는 당연히
카메라 이렇게 돌고 3초로 찍을 수가 없어요. 30초 동안에 계속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사진에 담기게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삼각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거치를 시켜서 촬영을 하셔야 되겠죠. 촬영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셔서 촬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머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누를 때도 사진이 터치할 때 사진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타이머를 이용하면 2초 뒤에 촬영이 될 거니까 여기 타이머 있잖아요. 타이머 2초. 이렇게 2초를 두면 내가 터치하고 이렇게 2초 뒤에 촬영할 거니까 그나마 안정적으로 내가 터치할 때 촬영되는 게 아니라 얘가 2초 뒤에 자동으로 촬영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건 4초인데 주간의 4초는 못 찍는다 했죠. 아까 1초만 해도 하얗게 날아가 버린다 했어요. 너무 오래 1초가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4초를 어떻게 찍었을까요? 4초는 좀 어두울 때 찍어야 돼요. 특히 이제 숲속 같은 데 들어가면 숲속에 들어가면 어두고둑하죠. 그런 곳에서는 4초로 여러분들이 찍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간에는 못 찍는다. 주간에 지난번 기수에 들으신 분은 이제 ND 필터라고 여기 새카만 필터가 있어. 필터를 대가지고 찍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밴더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밴더를 보시면 또 그렇게 찍어도 돼요. 장영진 님이 사진 올려주셨나요? 되게 잘 찍으셨다. 사람도 잘 넣었고요. 이 길을 잘 넣으셨어. 아주 길을 잘 넣으셨고 사람이 좀 더 뭐 가까워도 되는데 괜찮아.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렇죠? 파노라마도 잘 찍으셨고 잘 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고. 그렇죠? 이게 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 셔터 속도 1초 정도로 해서 주간에 조금 어두웠죠. 그렇죠? 어쨌든 1초로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더 있었는데. 그래서 1초로 찍으면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 아까 보셨죠? 그런 식으로 뭐 어두운 데 찍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새카만 밤은 아니고요. 밤에는 안 되고 이제 해가 뜨기 전 아니면 뜨고 나서 그 정도는 찍을 수 있어. 그늘 특히 이제 또 그늘이나 이런 데서는 찍으시면 된다. 아니면 이제 ND 필터라고 스마트폰에 어둡게 하는 렌즈 앞을 어둡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필터를 사용해서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건 1000분의 1초로 찍었죠. 바닥 분수에서 올라오는 물. 하다못해서 여러분들 수도꼭지에서 물 털어 놓으시고 한번 1000분의 1초 이렇게 찍어 보세요. 근데 1000분의 1초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엄청 빠르죠. 근데 우리가 주방이 만약에 어두고둑해요. 어두고둑하면 빠르게 찍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너무 어둡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명을 최대한 많이 켜시고요.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들 이런 플래시가 있으면 플래시 있죠. 이런 플래시가 있으면 플래시를 물에 비춰가지고 물에 비추는 상태에서 찍으시면 좀 더 개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두우니까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빠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좀 강하게 빛을 비춰서 밝게 하면 내가 빠르게 해도 사진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모니터나 스마트폰 하면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60분의 1초보다 더 느리게 촬영하면 이러한 증상이 거의 많이 사라진다.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빗줄기의 길이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됐죠. 빗줄기의 길이를 바꿔놔요. 자, 내가 만약에 셔터 스피드를 이런 상황에서 한 200분의 1초로 찍는다 그러면 빗줄기 길이가 짧아요. 근데 60분의 1초로 찍으면 빗줄기 길이가 길고요. 30분의 1초로 찍으면 더 길어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셔터 스피드. 셔터를 오랫동안 열면 그때 열었을 때 나오는 장면들이 다 사진에 나온다고요. 그렇죠? 오랫동안 열어두면 그때 빗방울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다 담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내려오는 찰나만 담기게 되니까 짧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이런 역할도 하는구나. 빗줄기의 길이를 짧게도 표현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길게 나오게 표현해주기도 하는구나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사진은 항상 대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대비. 그러면 우리 빗줄기는 밝은 부분이죠. 흰색 계열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보세요. 지금 보면 왼쪽에 이렇게 하얀색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빗줄기가 표현이 안 되죠. 좀 어둑어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빗줄기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항상 피사체만 보고 찍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그리고 배경을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촬영하는 주제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배경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것도 눈을 찍었는데 눈인데도 이렇게 길게 표현된 게 왜 그렇겠어요? 눈인데도 길게 표현됐죠. 이게 바로 셔터 스피드가 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일부러 플래시를 강제 발광했어. 플래시 강제 발광.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실 때 아까 타이머 보여드렸고, 제가 프로 모드 아니고 일반 모드로 갈게요. 자, 사진 찍으실 때 위에 보면 여기 플래시 있잖아요. 그렇죠? 플래시가 있는데, 자, 플래시 오토는 뭔가 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우리의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여기가 밝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플래시를 안 터뜨려 주고요. 어두운 공간에 생각하면 자동으로 플래시를 터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있죠. 플래시 이걸 하시면, 플래시 이걸 하면 이건 무조건 플래시를 터뜨려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아예 노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이거는 무조건 내가 찍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플래시를 무조건 터뜨려서 사진 찍어주는 거야. 근데 이걸 평소에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그냥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 사진 찍는데 플래시 터지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꺼두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꺼두시면 되고, 그렇죠? 필요할 때만 한번 켜서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거야. 물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나요? 설명 안 드렸으면 다음 강좌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스마트폰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빛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빛이 작으면 그림자가 너무 세게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잘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빛의 크기가 작아요. 근데 멀찌감치 거리를 좀 두게 되면, 거리를 두면 둘수록 어떻게 돼요? 거리를 둘수록 빛의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내가 플래시를 좀 더 멀리 두고 촬영하시면 좀 더 소프트한 느낌의 그런 이미지를 촬영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조명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플래시가. 그리고 바로 옆에 카메라 있다 보니까 뭔가를 대고 찍기가 힘들어요. 옛날 거는 좀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대고 찍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의 조명을 이용해서 플래시를 만들고요. 그때는 가까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조명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렇죠? 가까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면 조명의 크기 작은 거예요. 멀리 두니까 조명의 크기 커지죠. 이렇게 멀리 두고, 그러니까 가까이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리를 좀 멀리 두고 이렇게 해서 이 조명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도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아까 그 이미지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이미지는 그러니까 플래시를 터뜨려서 찍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야지 눈에 이렇게 비쳐가지고 반사가 돼서 눈이 나요. 근데 너무 비추다 보니까 앞에, 그러니까 눈이 좀 적을 때 해야 돼요. 눈이 많이 올 때 하니까 바로 앞에, 카메라 바로 앞에 지는 눈까지 비쳐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 사진을 예로 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이라든지 비를 촬영할 때 일부러 플래시를 터뜨려서 반사시켜서 촬영할 수도 있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이 사진을 보면 분명히 길게 나왔을 거다.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주간에 촬영한 거고요. 주간에 인사동에서, 옛날에 이제 이건 카메라로 촬영한 거예요. 정말 오래된 사진인데, 그런데 1초로 촬영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치 뭘로 나와요? 멈춘 것처럼 나오지 않고 어떤 움직임으로, 잔상으로 나오죠. 1초 좀 셔터 스피드 느리게 하면 이게 잔상으로 사람을 표현할 수 있구나. 가만히 있는 사람은 고정되게 나오는데 움직이는 사람은 잔상으로 표현하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볼 수 있어. 자, 물론 아까 이 사진은 그래서 ND 필터라는 거 일부러 카메라 앞에 선글라스 같은 거 된 거예요. 정말 선글라스 된 게 아니라, 근데 선글라스 대고 찍어도 되긴 해요. 근데 정말 그런 새카만 어떤 필터를 대고 찍었으니까 1초로 찍은 거고요. 당연히 삼각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한 6분의 1초 정도, 6분의 1초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심하면요,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해줘. 아까 우리 6분의 1초 라이트룸에서 할 수 있었잖아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라이트룸 카메라에서 6분의 1초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전문가 모드, 갤럭시나 아니면 뭐 LG 폰에 전문가 모드 있으신 분들은 한 10분의 1초 정도, 6분의 1초에서 10분의 1초 정도를 두고 촬영하시면 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어요. 재밌죠? 이게 바로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근데 카메라 움직이면 안 돼요. 카메라 고정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촬영하고요. 그때 사람이 너무 멀리서 지나가면 안 돼요. 멀리서 지나가는 것은 지금도 뒤에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봤을 때 뒤에 있는 사람 움직임이 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되죠. 고정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지나가야 돼. 이렇게 앞에서. 그러면 정말 이렇게 잔상으로 남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6분의 1초로 두고 카메라 이렇게 움직이면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틸팅 샷이 되는 거야. 모든 사진이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내가 이렇게 카메라 움직이면서 움직임 찍었을 때 뭔가 미술처럼 이렇게 또 빛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닝샷이라고, 이게 조금 더 어려운데요. 내가 찍는 대상이 앞에 지나갈 때 그 대상과 똑같은 속도로 따라가면서 찍는 거예요. 여러 번 연습하시면 여러분들도 촬영하실 수는 있어요. 쉽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패닝샷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아까 6분의 1초, 10분의 1초 그걸 활용해서 이런 종류의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진 않은데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정말 재미는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 길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분의 1초로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조금 부족해요. 근데 어쨌든 뭐 내가 일단 실험하고 싶으면 6분의 1초로 두고요. 차량이 지나갈 때 그 뒷모습을 찍으면, 앞모습도 돼요. 근데 뒷모습에 후미등이 보통 빨간색이라서 색이 더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량 궤적을 표현할 수 있어요. 차량의 불빛의 움직임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 광화문 앞에서도 이거는 아마 제가 5초 정도로 찍은 것 같아요. 5초로 찍었는데요. 한 6분의 1초 정도 찍잖아요. 그러면 버스도 이게, 그리고 이렇게 궤적을 찍을 때는 승용차보다는 버스가 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버스는 색상이 있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상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등도 있으니까 훨씬 더 예쁘게 나오고요. 6분의 1초로 찍으면 버스도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면서 나름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다만 버스가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고 거의 좀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버스 가까이서 찍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그 거리를 두고 이렇게 내가 안전거리 확보한 상태에서 버스 지나가는 것을 6분의 1초로 한번 꼭 찍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재밌게 찍고 싶다 그러면 방에 불 다 꺼놓고요. 이거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는 거, 삼각대 고정시켜 놓고 한 뭐 아예 30초로 설정을 해요. 자, 30초로 설정하고 다른 스마트폰 있죠? 다른 스마트폰의 조명을 이용해서 그 앞에서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30초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글씨를 써. 한번 써보시면 돼요. 그리고 3초가 너무 길어서 아마 음, 아마 너무 밝게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낮추시면 돼요. 뭐 15초라든지 아니면 10초 이렇게 낮추시면 돼요. 근데 불에 다 꺼놓고 완전히 어두우면 30초도 돼요. 30초로 한 다음에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그럼 글씨도 쓸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별 사진, 은하수 사진 이런 거 찍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스마트폰으로도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은하수 사진은 당연히 도시에서는 못 찍어요. 왜 못 찍겠어요? 은하수라는 것은 도시에도 있어. 옛날에 아마 조선시대에는 보였을 거예요. 은하수가. 도시에서. 한양에서도 은하수가 보였을 거야. 은하수가 보이려면 어두워야 돼요. 그렇죠? 조명이 없어야 돼요. 도시에 조명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산에 가는 거죠. 특히 이제 만만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안반대기예요. 여기가 강원도에 있는 안반대기.
안반대기에 가면 이렇게 그래도 날이 좋으면 당연히 그쵸. 날도 좋아야 되겠죠. 구름이 많은데 은하수가 보이겠어요? 날이 화창한데 밤이죠. 당연히 화창하기만 하면 보여. 근데 은하수가 보이는 시간대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3월이나 이럴 때는 새벽 4시쯤에 보이고요. 4월 그러면 한 새벽 2시, 5월 새벽 12시 이렇게 점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여름에는 지금 이제 7월이나 8월은 보통 이제 해 지고 나서 어두워지면 사실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일단은 시간이 짧겠죠. 시간이 짧아요. 어쨌든 보이긴 보여. 근데 조건이 많죠. 어때야 돼요? 빨리 해가 빨리빨리 져야 되고요. 그렇죠? 해가 빨리빨리 지고 완전히 매직아웃도 빨리빨리 끝나야 돼요. 이번에는 매직아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직아웃도 빨리빨리 끝나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조명, 도시의 좀 이런 것도 우리가 조명이 그래도 한 8시, 9시 돼야지 좀 더 어두워지고 도시의 조명이 많이 꺼지니까 꺼지고요. 그리고 달도 너무 보름달이면 안 돼요. 달도 거무면 제일 좋죠. 그래서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죠. 그러니까 거무이고 되도록이면 달이 작아야 되고 거무에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날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시간대도 맞추고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도 은하수를 볼 수가 있고요. 은하수 사진도 찍으실 수가 있어. 제일 그래서 만만한 계절이 5월, 6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도 이미 장마철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5월 정도면 12시, 12시 정도로 생각하고 사진 찍으러 가면 되니까 안반대기 같은데 12시에 가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가서 이제 오려면 찍고 오면 잠은 못 자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은하수를 보고 찍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럼 어떻게 찍느냐, 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찍어야 되냐. 자, 별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어두워요. 어두워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조작을 할 때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면 자, 이거는 그냥 지금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갤럭시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 잠깐만요. 휴대폰 화면이 꺼져 가지고 다시 공유를 할게요. 그 관심이 정말 내가 별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라이트룸 카메라로 부족하니까 아이폰이라고 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을 뭐 유료로라도 구입을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구입해서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욕심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별 사진 예쁘게 찍으면 좋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프로모드 와서 일단 보시면 가급적이면 셔터 스피드가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래서 15초를 두거나 아니면 30초가 있으면 30초까지 둬요. 30초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30초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내가 타이머 할 거예요. 그렇죠? 타이머로 해서 2초 정도 두면 2초 딱 하고 두면 삑삑삑 해서 찰칵할 때 찰. 그리고 30초 뒤에 칵 하는 거야. 30초 동안 계속 사진이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안 담길래도 안 담길 수가 없겠죠. 30초를 찍는데.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또 우리가 빛이 부족할 때 뭘 더 올려주면 된다 그랬어? ISO, 그쵸? ISO도 올리면 올릴수록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밝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1600에서 3200까지 갈 거야. 이렇게 밝게 해야지 아무리 지금 여기서는 하니까 완전 하얗게 나오죠. 근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어두운 데서 가면 충분히 밝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별은 생각보다 어둡다.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밝게 만드는 거야. 밝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ISO를 올려주고요. 셔터 스피드를 낮춰주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를 15초에 30초 두고요. ISO는 1600, 3200까지 갈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찍어 보시면서 노출을 조금 조절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너무 밝으니까 낮춰볼게요. 60분의 1초로 두고 어두우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ISO로 밝기 조절을 한다. 이건 아실 거고 여기 보면 이제 AF라고 있죠. 이게 라이트룸은 요게 막혀 있어요. 유료 버전은 여기 안 막혀 있는데 무료에서는 여기 막혀 있더라고요. AF가. 자, AF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 뭐야? 내가 AF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바로 MF예요. 매뉴얼 포커스. 즉 포커스를 초점 맞춘다 그러죠. 초점을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직접 조절하는데 조절하다가 보면 방금 보셨어요? 녹색으로 보였죠. 이게 뭔가 하면 초점이 맞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찍을 거면 뭐 AF로 찍으면 되지 굳이 MF로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보시면 여기 뭐가 있어? 꽃 모양으로 보이죠? 이 꽃 모양이 가까이 찍으라는 거예요. 접사 초점이 꽃 모양이고요. 그러면 멀리 가서 여기 뭐가 있어요? 산이 있죠, 산. 이 산이 바로 무한대에 초점 맞추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별에다가 이렇게 내가 터치해서 초점 맞출 수 있겠어? 우리가 원래 터치해서 초점 맞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터치해서 초점 맞추라고 말씀드렸는데 별에는 아무리 터치해도 초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AF 여기 와서 초점 오토포커스를 매뉴얼 포커스로 바꾸고요. 무조건 산에다 대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무한대 초점 맞으니까 별이 무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초점 맞게 돼요. 그리고 ISO 올려주고 3200, 1600, 3200 그다음에 셔터 스피더 15초, 3초에서 찍으면 무조건 별이 찍히게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정말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뭐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여기 WB라는 게 있어.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를 내가 이렇게 올리면 올릴수록 K값이 나오죠. K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노랗게 나오고요. K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파랗게 나요. 근데 별 사진 같은 경우, 하늘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4000K 아니면 그것보다 또 아래쪽으로 좀 파랗게 찍는 게 더 예쁘게 나온다.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그냥 자동으로 해두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별 사진을 찍을 때 일단 초점이 중요해요. 그렇죠? 초점 어떻게 한다고요? 수동 초점으로. 자동으로는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동 초점으로 하시고 무한대, 아까 산 모양 이 무한대로 한다. 그리고 ISO를 아까 제가 1600에서 32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1600 정도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도 일단 15초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1600에서 15초를 하셔도 돼요. 근데 환경에 따라 달라요. 너무 또 어두운 곳은 이렇게 해도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해서 1600에서 3200 정도 사이에 두고 하시고 셔터 스피드는 15초에 30초. 이러면 웬만하면 다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셀프 타임 활용하시라고요.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터치할 때 사진이 흔들려요. 그래서 셀프 타임은 2초 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사진의 분위기는 색 온도가 결정하는데 아까 색 온도 WB라고 되어 있는 것을 4000K. 근데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해요. 마지막 5번은.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냅시드에서도 색 분위기는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동 초점 기능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아까 이렇게 만약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일부러 초점이 나가게 찍는 거죠. 그렇죠? 초점을 내가 수동으로. 이게 아이폰이 없어. 그래서 아이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하면 아예 멀리 있는 곳에다가 저기 하늘의 구름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터치를 길게 해서 초점 맞추면 노랗게 바뀌잖아요. 그 초점 고정이 됐죠. 그 고정된 것을 앞에 가져와서 찍으면 초점이 나가면서 어떻게 되겠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몽골몽골한 느낌. 아웃포커스 돼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복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제가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왼쪽에 보여드렸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초점을 일부러 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초점에서는 이렇게 보일 건데 초점을 일부러 나가게 하니까 이렇게 복해가 된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복해를 만들어서 촬영할 수 있다. 아, 잠깐만, 제 거 화면이 다시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보여드린 거야. 이게 지금 이 사진 지금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원래 초점이 맞으면 이제 이렇게 보일 거라고, 그쵸? 자, 초점이 맞았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쵸?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초점을 일부 나가게 하는 거죠. 일부 나가게 했더니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포커스를 만들 수 있다. 이 몽골몽골한 느낌, 이 복해가 생각보다 사진에서 우리가 요소를 넣었을 때 예쁘게 나온 요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이 8시 55분인데요.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9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채팅창이나 아니면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사용하실 수 있겠죠? 수동 모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달이라든지 아니면 태양, 특히 태양이 하늘 위에 있을 때는 안 찍으시겠죠. 보통 이제 일출이나 일몰 때 태양을 찍을 건데 당연히 어떨까요? 당연히 일단 우리의 스마트폰은 관광렌즈다 보니까 광학렌즈의 특징 이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나오고 멀리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작게 나온다. 그래서 달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작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걸 볼 때 느끼는 감동보다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를 달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에 맞춰서 찍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프레임을 어떻게 짜는지가 정말 중요하게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태양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프레임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당겨서 찍으면 당겨서 이렇게 확대해서 찍으면 찍을 수는 있을 건데요. 달은 생각보다 밝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달을 찍잖아요. 그럼 달이 지금 정보가 없죠. 정보 없잖아요. 그렇죠? 달은 생각보다 노출 보정을 어떻게 찍어야지 어느 정도 달이 보인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배 줌, 100배 줌이 되는 스마트폰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5배 줌이나 100배 줌이나 그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학 줌으로 5배 줌이고 디지트 줌으로 100배 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학 줌으로 5배 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찍더라도 결국은 찍고 크롭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막 맞춰서 찍지 마세요. 100배 줌 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달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5배 줌 찍고 확대해서 크롭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WB 화이트 밸런서. 화이트 밸런스는 숫자가 작을수록 파랗게 나오고요. 클수록 따뜻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는 사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지금도 물컵도 제가 일부러 파랗게 만들었잖아요. 파랗게 만드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찍는 물컵보다 더 뭔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화이트 밸런서. 우리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스냅시드라는 앱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스냅시드로 왔고요. 화면이 잘려서 나오죠, 지금. 화면이 잘려서 안 나오고 이제 자, 여기서 스냅시드 들어갔어. 그리고 사진을 하나를 가져올게요. 자, 이 사진 하나 가져오고. 자, 일 몰 때 촬영한 사진인데 우리가 일 몰 때 오렌지빛으로 나오면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늘에 달렸어요. 그날 하늘이 어떻게 빛을 살려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되게 예쁜 오렌지빛 하늘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밍밍한 하늘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이 만들어주지 않은 하늘을 우리가 보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렌지빛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도구, 그리고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라고 있어요. 그렇죠? 화이트 밸런스.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자, 화이트 밸런스 들어오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색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 색 온도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올리니까 이미 어때요? 오렌지빛으로 이미 나오고 있죠. 자, 내려니까 푸른빛으로 나와요. 푸른빛. 즉 새벽의 느낌이 나오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루에도 빛의 색이 다르게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파랗게도 나오 파랗게. 자, 이건 새벽의 느낌.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라이트 주광이라고 하는 것은 K 값수 따지면 5200K 뭐 이렇게 많은데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고 어쨌든 K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따뜻한 느낌이 나오고 내려갈수록 차가운 느낌이 난다. 이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물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랗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자기기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좀 더 느낌을 좀 내가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파랗게 하면 또 느낌이 또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한 느낌 날 때 좀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요. 근데 원래 색 온도라는 것은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이에요. 근데 주황색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 살짝 주황색이 나오는 것은 이 사진의 원본 자체 마젠타, 즉 마젠타라는 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근데 색 온도는 이렇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냐? 이 틴트라는 게 있어요. 틴트.
자, 제가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버튼 누른 거 조정 누르고 봤더니 색 온도도 있는데 틴트도 있죠. 자, 틴트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게 색조예요. 색조. 자, 색조는 뭔가 하면 올리면 보라색이 들어오고요. 마젠타, 보라색이 들어와요. 마젠타. 내리면 녹색이 들어와요. 그린. 그래서 그린으로 만들고 마젠타로 만드는 게 바로 틴트예요. 틴트는 그런데 많이 움직이면 보기가 싫어요. 많이 움직이면 사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바뀌는데, 틴트는 조금씩 움직이면 사진의 분위기를 더하는데 또 꽤 괜찮은 역할을 해줘요. 지금도 틴트 마이너스 25 이 정도에서 또 다른 느낌이 나죠. 그리고 뭐 플러스 25 정도 하니까 또 나름의 또 예쁜 하늘빛이 되네. 그렇죠.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려도 상관없네요. 지금 뭐 80까지 올려도 뭐 그냥 자연스러워 보여. 이게 뭘 가지고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린가 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본 적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런 하늘을 본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런 종류 하늘은 본 적이 있어. 어쨌든 핵심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일몰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좀 오렌지빛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라고요? 여기 어디 들어왔어 지금? 도구에서 화이트 밸런스 네 번째 있는 거야. 화이트 밸런스 들어와서 색 온도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색조 틴트를 올려주면 오렌지빛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예쁜 하늘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가공을, 그러니까 아주 아이가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봤음직한, 그렇죠? 하늘이 그렇게 좋은 날은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런 하늘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제가 아까 카톡 단톡방으로 사진 보내드린 게 있죠. 아까 눈 사진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달 사진도 보내드렸어요. 자, 그걸 이제 합성하는 것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사진 한 장 가져와야 되겠죠? 열기. 근데 달 사진 합성하기 전에 이 사진이 나온 김에 방금 이 사진이 나온 김에 사진 장르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의 장르 중에 제가 이제 어떤 장르가 있는가 하면, 제가 뭐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었겠죠.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필름 카메라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계속 찍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마트폰 찍듯이 계속 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찍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한번 롤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필름을 넣고 찍고 롤을 돌리고 그 다음 거 찍고 또 돌리고 찍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에 하나를 찍고요. 뭐 찍기 전에 돌리지, 보통은 찍고 나서는 잘 안 돌리잖아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날 당연히 돌렸다 생각하고 찍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 그 필름 하나에 그 전날 밤의 사진과 그 다음날 찍은 사진이 겹쳐져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꽤 괜찮게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그 전날 사진과 그 다음날 사진이 묘하게 이미지가 어, 합쳐지면서 괜찮은 이미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뭐 저만 그렇게 찍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의 기법인 거예요. 사진에서 다중 노출 기법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중 노출. 노출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중첩해서 노출을 시켜가지고 사진을 만드는 기법. 그걸 이제 우리가 다중 노출이라고 해요. 두 장뿐만 아니라 세 장도 할 수 있고 네 장도 할 수 있겠죠. 계속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장면들이 사진 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노출을 정노출로 찍으면 안 되겠죠. 노출이 우리 밝게 여러 장이 찍게 되면 너무 밝아져서 또 이미지가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필러만 큰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긴 해요, 사실은. 자, 어쨌든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예로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사진을 더 가지고 와 볼게요. 마치 두 장을 찍은 것처럼, 한 필름에 두 장을 찍은 것처럼.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 도구에 들어가요. 도구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있죠. 다중 노출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이중 노출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중 노출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중 노출에 들어왔고요. 여기에 보니까 사진 추가처럼 생기는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 아이콘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자, 우리 다중 노출을 촬영했을 때 아까 그 이미지하고 좀 어울릴 만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장을 쓸 때는 단순한 이미지가 좋아요. 복잡한 이미지. 복잡한 이미지보다는 단순한 이미지. 자, 어떤 게 단순한가요?
자, 이런 게 좀 단순해 보이죠, 그렇죠? 단순한 이미지를 가져와 볼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두 장의 사진을 마치 하나의 필름처럼, 하나의 필름에 담은 것처럼 만든 거야. 자, 이때 물론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할 때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끝내면 돼요.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좀 내가 좀 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중 노출 왔어. 그리고 사진, 아까 그 사진 추가할게요. 여기서 뭘 해보는가 하면 여기서 끝내도 된다고 했어요. 어려우신 분은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중간에 이 스타일을 눌러볼게요. 스타일. 누르면 여기에 기본, 밝게, 어둡게, 추가, 제거, 오브레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좀 더 이 이미지 적당한 스타일을 두 장을 그러니까 섞는 방식이에요. 두 장을 섞는 방식을 내가 좀 더 어울린다 생각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오버레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레이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전과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좀 인상적인 느낌이 들죠. 오버레이는 좀 강한 느낌을 줘요. 근데 너무 강해서 싫다라고 하시면 여기 마지막에 불투명도가 있어. 불투명도를 한 다음에 내가 앞에 사진과 뒤에 사진의 비율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 거의 앞에 사진의 비율이 많이 가고 이렇게 하면 뒤에 사진의 비율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중 노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스냅시드에서는 이중 노출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법으로 사진을 꼭 한번 찍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두 개의 이미지를 한 장의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장을 미리 계획해서 찍으시는 게 좋아요. 한 장은 뭐 분수를 찍고, 한 장은 그 앞에 있는 아이의 실루엣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장을 한번 합쳐보세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이번에 과제예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수분들은 과제를 별로 안 하세요. 장영진님만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잘 안 하시는데 한번 정말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강의만 들으시는 거하고 내가 혼자 해보시는 거하고 또 어딘가 올려보는 게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러한 다중 노출을 이용하면 우리가 별 사진, 아니 별이 아니라 눈 사진이나 달래 사진도 합성을 할 수가 있어. 자, 남산타워 사진을 한 장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도구, 그리고 이중 노출. 옛날에 실제로 필름 카메라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일단은 뭐 야경을 하나 찍어요. 한강 다리라든지 찍고요. 그 다음에 달을 찍는데 달이 작잖아요. 이렇게 같은 크기에서 보면. 그럼 달은 좀 더 이렇게 망원 렌즈 좀 길게 해가지고 또 찍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한 장이 나오게 필름 한 장이 담아야 되니까 그러면 정말 이 남산타워에 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 보정을 통해서 스냅시드 보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진 더하기 하면 되겠죠? 사진 더하기 하고요. 달 사진을 가져올 거야. 근데 달이 너무 크죠? 이게 지금 달이 너무 커가지고 용량이 너무 크면 갑자기 다중 노출해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다중 노출 하실 때는 너무 큰 사진으로 하시면 잘 안 될 거야. 이해되시죠? 너무 큰 사진보다는 작은 사진 하시고요. 다중 노출할 때 가끔씩 이렇게 뭔가 계속 시계바늘 두듯이 계속 돌아가는 경우 있을 거야. 그때는 일단 화면 다 나오시고요. 스냅시트 나오셔서 일단 스마트폰에 여러 프로그램이 여러분도 아마 실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끄시고 다시 하시면 될 거예요. 저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크기는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조절하면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조절하면 되고요. 만약에 크게 나오면.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토끼가 갑자기 물구나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구나무 안 쓰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달도 우리나라에서 보는 달은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회전은 안 되게 이렇게 가볍게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끝내시면 돼요. 되게 쉽죠? 이렇게 해서 끝하면 돼요. 자, 근데 내가 더 욕심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좀 더 욕심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또 뭐가 있어? 스타일 있죠? 스타일 들어가서 해보는 거예요. 기본, 밝게, 어둡게, 추가, 제거, 오버레이. 어떤 분들이 추가가 다리 하에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하에서 좋으면 추가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추가보다는 여기 밝게가 좋아요. 밝게.
그래서 밝게를 사용할 거야. 자, 기본보다 밝게가 전반적으로 이미지도 밝아지죠. 밝은 부분이 밝아져서 좋고요. 그리고 달도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밝고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밝게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장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저장하시던 내보내기 하시면 되니까. 기억나시죠? 저장 또는 내보내기 하시면 돼요. 여기 내보내기 누르고. 자, 그러면 달 합성 아주 쉽게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달 사진들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달 사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눈 사진. 자, 일단은 아무 사진을 또 하나 가져오고요. 도구, 그리고 어디 가요? 이중 노출 가죠. 여기 이중 노출. 그리고 사진 한 장 더 가져올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눈 사진을 가져올 거예요. 눈 사진 가져올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이 눈도 이렇게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나지 마세요. 티 나죠? 경계선이 티가 나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사각형 모양의 경계선이 티가 나요. 그래서 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두시고요. 끝내시면 돼요. 끝내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데 좀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스타일 눌러서 밝게, 어둡게, 추가, 제거, 오버레이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럼 저는 추가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긴 한데 너무 과해요. 그래서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 불투명도 선택하고요. 여기 조금 조절할 거예요. 이렇게 강도를 내가 원하는 정도로 한번 조절해 볼까요? 이렇게 살짝 조절해서 하니까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내보내기, 저장 또 내보내기 하시면 드디어 눈 합성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에 눈 합성, 달 합성 한번 꼭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밴드에 질문하셔도 되고 단톡방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 자,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내용, 또 추가적인 내용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사진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 9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오늘 9가지를 다 설명은 아마 못 드릴 거예요. 어쨌든 9가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사진에, 이미 여러분들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에 밝기 조절하고, 그리고 구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내가 하이 앵글로 찍냐, 아니면 아이 레벨로 찍냐, 로우 앵글로 찍냐, 이게 익숙해지셨을 거고, 그리고 사진 찍으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며 찍는 거. 이제 이게 되셨으면 웬만한 사진들이 분명히 지금까지 찍은 사진하고 다를 거야. 특히 중요한 거.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이제 배경을 보고 찍으신다 그러면 이제 뭐 기술적으로 거의 꽤 잘 찍으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노출차는 이제 뭐 문제가 되지도 않잖아요. 노출차.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내 눈과 다르게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 찍었는데 내 눈과 다르게 뭐 특히 이제 뭐 일몰이나 이런 사진 있죠. 까맣게 나오는 그런 거를 해결하는 거는 우리가 뭐 HD 에스케이프나 스냅시트 보정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술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양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요소들을 사진에 넣으면 사진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어. 그러한 요소 9가지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기존 강의에서 이미 제가 조금씩 소개를 해드린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중요하니까. 자, 일단 프레임 속 프레임인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은 대상만 찍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은 대상만 땡그랗게 주제만 찍는 게 아니라 사각형을 찍는 거다는 생각 계속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각형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 화가라고 생각하시면 화가가 쓸데없는 것을 그려놓지 않잖아요. 근데 사진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찍으면 다 나오니까. 어떻게든 좀 덜 지저분하게, 더 깔끔하게 프레이밍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연습하시면 이게 상당히 많이 해결돼요. 프레임.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주제만 찍는 게 아니라 이 사각형 전체를 찍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자, 뭔가 좀 허전하죠. 구름도 예쁘고 건물도 뭐 나쁘지 않은데 허전해요. 그러면 뭔가 좀 프레임을 여기 만들어 주면 어떨까? 프레임이라는 게 바로 액자, 액자. 그러니까 어떤 액자를 만들어 주면 더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를 이렇게 촬영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른 이미지가 됐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찍느냐, 여기서 찍는 것은 이게 한 개예요. 근데 어디를 보는가 하면 D를 보는 거예요. D를 보면 어딘가에 나무가 있을까요? 나무를 봤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단풍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풍나무가 저 멀리 어딘가 있는 거예요. 아, 어쨌든 단풍나무가 있어. 그래서 저는 단풍나무 아래에 가서 이렇게 찍은 거죠. 단풍나무에 프레임을 넣고. 근데 이러한 이미지를 촬영할 때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광각을 쓸 수 있으면 더 광각으로 쓰시면 좋아요. 자, 제가 이미 우리 스마트폰이 광각 렌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화면 공유 안 되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공유가 안 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지금 화면이 공유가 안 되고 있었어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사진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 9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자, 프레임 속 프레임.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사진을 이렇게 담는 거라고, 그렇죠? 사각형에 담는 건데 뭔가 하늘도 나쁘지 않은 거죠. 구름도 예쁘고 한데 뭔가가 아쉽다는 거야. 그때 이제 봤을 때 여기 단풍이 있는데 그 뒤를 본다고. 뒤를 봤더니 뒤에도 단풍나무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단풍나무 아래에 가서 이렇게 촬영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 준 거예요. 하늘이 아까 되게 단순했는데 이거를 프레임으로 만들어 준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생각보다 단풍이 이렇게 안 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풍을 좀 크게 표현할 수 있느냐? 단풍 잎을 크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단풍의 이 나무의 단풍의 이 면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뭐 없으신 분들은 일단 우리의 스마트폰이 이미 광각 렌즈긴 해요. 광각 렌즈긴 한데 이미 광각 렌즈긴 한데 근데 다시 일반 사진 모드로 가고요. 이게 있는 분들 있죠? 자, 지금 3대4로 108MP로 돼 있으니까 여기 화질이 높게 돼 있으니까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3대4 1200만 화소로 바꾸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돼요. 훨씬 더 광각으로 만들 수 있어요. 0.5x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반은 이건데요. 일반이 이것도 이미 광각이에요. 넓게 보는 건데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게 만들 수 있죠. 이걸 사용한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렌즈의 왜곡을 이용한 거예요. 초광각렌즈의 왜곡. 근데 당연히 이걸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밝게 나오겠어요? 어둡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어둡게 나오겠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단풍이 좀 빨갛고 이게 눈으로 보여. 하지만 사진 찍으면 노출 차이. 낮에 찍으면 이쪽이 밝으면 여기 그늘은 당연히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어. 거의 새카맣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사진을 자신감 있게 찍으시고 HDR 스케이프나 분위기 보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냅시드를 통해서 보정을 반드시 해야 될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보정이다. 당연한 보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야. 경복궁 향원정에서 촬영한 건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는 못 찍을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공사가 끝났는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근데 뭔가 하면 여기에 가서 보니까 이거 찍어요. 일단 향원정을 찍고 있는데 단풍이 주위에 있긴 해요. 주위에 있긴 한데 이게 이렇게 표현될 거라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풍이 여기 있고 여기 있거든요. 근데 관광렌즈 왜곡 보세요. 여기에 있어. 여기에 단풍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광렌즈니까 여기가 더 크게 나올 거라고. 근데 이거를 더 광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더 광각을 지원하면 더 넓게 만들어주세요. 여기가 더 과장되게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이게 왜곡이에요. 사람을 길쭉길쭉하게 찍는 것만 왜곡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왜곡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단풍나무가 생각보다 이렇게 안 보인다니까. 근데 더 왜곡돼서 과장되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우리 사각형의 프레임 속에 하나의 또 다른 액자 같은 것을 만들어 준 거야. 그렇게 찍으니까 훨씬 더 돋보이는 이미지를 촬영할 수가 있다.
그쵸? 여기 사진을 찍으시다 보면 이렇게 프레임 속 프레임 속 프레임 속 프레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봐야지 보이는 게 내가 센터에 잡아야지 이렇게 안에 또 안에 또 안에 또 안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어. 내가 어중간하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아, 센터를 잡아야지만 이렇게 프레임 속 프레임 속 프레임을 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찍어 보시고요. 이거는 프레임 속 프레임 속 프레임 이걸 찍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넓게 찍었을 때도 이렇게 프레임 속 프레임 속 프레임 이러한 요소가 사진에 들어가 있으면 왠지 더 사진이 집중력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의 좋은 양념이 되는구나. 때때로 뭐 이게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양념적 요소도 하는구나. 양념적 역할도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이미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벤치가 3개니까 벤치를 다 살렸어. 근데 다 살리려고 여러분들 넓게 찍다 보면 지저분한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때는 줄여서 찍는 거고요. 지금은 넓게 찍어도 지저분한 게 없죠. 그러니까 넓게 찍은 거야. 그때그때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3개가 있으니까 우리 균형이 잡히고 그 위에 있는 불빛도 여기 하나 나왔으면 여기 나오고 그래서 균형 있게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가운데 구도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가운데 구도를 선택했어. 그리고 이제 교각 아까 여기는 한강 다리인데요. 다리 뒤에 다리의 교각이 보이고 보이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있게 만드시려면 반드시 센터에 자리 잡고 찍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광각 렌즈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세카이 길 아시죠? 메타세카이 길 나무가 쭉 있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찍으면 생각보다 나무와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넓게 보일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넓게 보이게 돼요. 이게 광각 렌즈 왜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찍으실 때는 오히려 확대해서 찍으셔야 돼요. 확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곡되는 부분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니까 오히려 더 촘촘한 메타세카 있기를 여러분들이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확대해서 찍어야 되는지. 나는 굳이 확대해서 찍을 필요가 없는데도 확대를 해야 되고요. 확대해서 사람이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확대를 한 상태에서 사람이 더 뒤에 가도록 해서 찍으시는 거야. 이해되시죠? 확대를 한 이유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가깝게 보여. 그러면 내가 다시 확대를 푸는 게 아니라 확대한 상태에서 사람이 더 뒤로 가게 해서 찍어야지만 메타세카 길이 좀 더 촘촘하게 메타세카 길이 좀 더 촘촘하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요. 한강 다리 아래도 내가 앞에 있는 다리를 찍으면 이렇게 촘촘하게 안 나와요. 저 뒤에 있는 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찍는 거고요. 그때 빛이 이렇게 측면에서 들어오고 있어. 일부러 로우키로 어둡게 찍은 거야. 어둡게 찍는 것의 효과는 뭐라 그랬죠? 어둡게 찍을수록 빛의 디테일이 살아난다. 빛의 디테일이 밝게 찍으면 이런 느낌이 절대로 안 나요. 어둡게 찍었기 때문에 빛의 선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둡게 찍으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어두워질 거예요. 근데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는 것보다 어두운 부분이 어두워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어두운 부분이 어두워져서 이런 느낌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 사각형 프레임 속에 또 다른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있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좀 과장된 HDR을 적용해서 그렇고요. 왜 HDR을 이렇게 과장되게 적용했냐? 여기 그늘이잖아요. 그늘이니까 여기 새카맣게 난 사람이 그래서 HDR 적용해서 밝게 했으니까 그림처럼 보이기도 한데 어떻게 뭐 그림과 같은 사진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있는 오히려 인스타그램에는 이런 사진이 더 좋아요가 많아. 어둡게 촬영된 사진보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프레임 속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레임 속 프레임 했다는 건데 여기다가 구도가 약간 저는 중앙에 둬도 됐는데 살짝 틀었죠. 오른쪽 살짝 한 게 자 사진은 일단 가장 단순하게 찍는 거는 이것도 안 찍어도 돼요. 여기만 이렇게 찍어도 단순한 구도가 나오잖아요. 프레임 속 프레임 이렇게만 좁게 찍어도 근데 일부러 넓게 찍어서 이제 조각도 나오게 했고요. 그러면 일단 단순한 구도예요. 근데 그때 옆에 살짝 봤더니 여기 야자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야자수를 넣고 말고는 촬영하는 사람의 자유인데 이 곳이 베트남의 푸꾸옥이라는 곳이에요. 베트남 어쨌든 열대 지방이야.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를 제공하죠. 이 열대 나무가, 야자수가. 그래서 야자수를 넣은 거예요. 정보를 좀 더 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할 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간결한 구성으로 찍으시고요. 근데 그게 내 사진에서 의미 있는 어떤 대상이다 그러면 그걸 이제 옆에서 조금 넣어서 이렇게 찍으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게 정보를 주는 건지 정보를 주지 않는 요소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정보를 너무 많이 줘도 안 돼요. 한 프레임 안에서 내가 보니까 여기 야자수도 정보를 주는 것 같고 여기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강아지도 정보를 주는 것 같고 뭐 뒤에 또 집이 있는데 집도 정보를 주는 것 같고 뒤에 배가 떠나니까 배도 정보를 주는 것 같아 해서 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진다고요. 사진이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거야. 메시지를 주는 거는 단순해야 돼요. 뭐 한두 가지만 정보를 줘야지 한꺼번에 막 몰아내서 정보를 주면 그래서 사진이 힘이 쭉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사진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 두 번째, 반영. 반영은 제가 또 설명드렸죠. 그때 로우 앵글 말씀할 때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반영은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전달하는 메시지가 강렬하다. 눈으로 볼 때는 실체가 90이면 반영이나 그림자 이런 거는 한 10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어떤 경우는 아예 뭐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죠. 실체만 보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고 나면 어떤가요? 생각보다 반영이라는 요소가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반영을 되도록이면 있으면 애매하게 자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선을 보고 넣어서 찍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애매하게 자르지 않고 다 넣어서 찍었잖아요. 물론 잘라도 돼요. 잘라도 되는데 일단은 넣어서 찍어 보시라고 이렇게 안 잘리도록 반영도 하나의 피사체처럼 생각하고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반영들이 예쁜가 하면 이렇게 색이 있거나 패턴이 있으면 반영이 예뻐요. 그래서 그런 거 넣으시면 좋아요. 근데 반영이 여러분들 이제 찍으시다 보면 좀 이렇게 거울처럼 정말 똑같이 1대1에 정말 똑같은 것이 물에 떠 있는 것을 바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패턴이 있고 색상 있으면 찍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좀 가려줘도 돼요. 반영이 다 나오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보이더라도 그냥 여기 있는 언행나무 찍는 것보다 물 아래에 있는 반영, 물이 뭐 깨끗한 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넣어서 찍으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진이 더 예뻐 보인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여기는 물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생긴 물인데요. 자, 여기 앞에 호수가 있다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강에서는 반영이 잘 안 생길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으면 당연히 반영이 안 생기고요. 호수면 물이 고여 있잖아요. 고여 있어야지만 반영이 잘 생겨요. 근데 고여 있다 하더라도 또 바람이 불면 반영이 잘 생기지 않겠죠. 근데 바람이 불더라도 여기도 호수예요. 여기도 호수인데 바람이 불더라도 어떤 뭐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색상이라든지 패턴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반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새벽에 반영이 더 깔끔하게 생기고 일몰경에 반영이 깔끔하게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벽에 야경을 찍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직아웃가 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직아웃에서 내가 야경을 반영과 함께 찍고 싶다 그러면 새벽에 찍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덕수궁의 중화전인데요. 호수라 그러면 이렇게 앞에 큰 건물 있잖아요. 호수면 건물이 그대로 비쳐요. 우리가 서서 이렇게 보더라도. 근데 호수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물이라 그러면 작은 물 웅덩이. 지금 이 물 웅덩이가 크지 않아요. 얼음 덩어리가 약간 녹아가지고 살짝 깔려 있는 물이에요. 우리가 서서 보면 절대로 이 중화전의 반영이 여기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이 고여 있어.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낮춰야 된다고요. 거의 물이 이렇게 있는 곳까지 낮춰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고. 물에 가까워야 돼. 카메라가 이거는 아직도 멀어. 이렇게 멀다고요. 그렇죠? 더 가깝게 이렇게 해야지 훨씬 더 반영을 잘 찍을 수 있고요. 그때 여러분들 이때도 광각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더 넓게 카메라가 더 넓게 찍는 것을 지원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넓게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게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게 반영이 여기에 다 담기게 돼요. 여기에 다 담기게 된다.
반영사진 찍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다시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좀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비가 오고 개면 온통 물 웅덩이가 많겠죠. 그 물 웅덩이 이용해서 여러분들 정말 멋진 사진을 한번 꼭 찍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잘 나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반영이 나오더라도 하늘이 그냥 하얗게 흐린 날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하늘이 좀 이제 개는 과정에서는 구름이 드라마틱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름이 드라마틱해질 때 무조건 나가서 뭐라도 찍어 보세요. 뭐라도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반영만 잘 활용하셔도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인천의 파라다이스 호텔에 촬영한 건데요. 요소를 많이 넣었죠. 지금 반영적인 요소도 넣었고, 여기 반영. 근데 이 반영이 여기 가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여기 뭐 거울이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거울이 아니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좀 반짝반짝하게 좀 빛난다. 뭔가 좀 이렇게 반짝반짝해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 반영이 다 생겨요. 바닥이고요. 실제로 바닥이 정말 거울처럼 보이진 않아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나온다고요. 생각보다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창도 거울이 아니라 유리창만 해도 반영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좀 맨질맨질하네, 뭐 이렇게 뭐 어른어른 그리네 이 정도인데도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가급적 반영되는 곳에 가깝게 해서 보시면 생각보다 반영이 잘 나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시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가까우게 하고요. 그 수직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반영이 잘 보이게 돼요. 수직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수직으로 찍었으니까 당연히 바닥도 수평으로 또 맞춰졌겠죠. 게다가 프레임 속 프레임 구도,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이 된 거잖아. 프레임 속 프레임 구도. 게다가 실루엣적 요소까지. 실루엣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실루엣은 예쁘게 웃는 게 중요하지 않다. 동작을 크게 해야 된다 그랬죠. 동작을 크게. 그래서 다리도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뛰는 것보다는 옆으로 측면에서 이렇게 뛰라고 말씀드렸고, 손도 이렇게 팔도 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의도를 해서 연출을 해서 촬영한 거예요. 자, 이건 에펠탑이고요. 오른쪽은 롯데타운인데요. 어쨌든 지금 반영을 같이 찍었죠. 자, 이 왼쪽 사진, 에펠탑 사진을 봐도 아시겠죠? 제가 어디서 사진 찍었어? 여기 자동차 지나도 아니고 인도예요. 인도의 그 낮은 턱. 근데 턱이 상당히 높게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광 렌즈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 이렇게 두고 찍으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고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쵸? 그래서 찍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런 사진은, 자, 우리가 타워가 있는데 그 아래 타워가 반영이에요. 그러면 위아래로 길쭉하죠. 이런 사진은 가로보다는 세로 구도가 어울리겠죠. 가로보다는 당연히 세로 구도가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위아래로 길이가 비중이 있는 사진은 가로 구도보다는 세로 구도로 촬영하시면 좋고요. 이제 뭐 양쪽으로 좀 벌어진 그런 거는 당연히 가로 구도로 촬영이 좋겠죠. 물론 이 사진도 가로로 촬영해도 돼요. 근데 가로로 촬영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로로 촬영하면 여기에 이제 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가로로 만들려면 이만한 공간들이 새로 생기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기에 타워가 있고 타워에 반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세로 찍으면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요. 이거 3분의 9대 넣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만한 공간이 자동으로 생기게 된다면 내가 가로를 잡는 순간에 그럼 이 공간을 내가 뭔가로 다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으면 가로 구도로 가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의미 없고 여기에 쓸데없는 것들만 잔뜩 있는데 가로 구도를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공간이 생긴다 이해되시죠? 뭔가 대상을 담으면 대상과 함께 공간이 생기게 된다고요. 이 공간을 내가 무언가로 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시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사진 촬영과는 완전히 다른 사진을 촬영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거울인가요? 거울 아니라니까. 그 빌딩, 그냥 일반적인 빌딩에, 그냥 심지어는 유리창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도 좀 맨질맨질해 보이면 생각보다 반영이 생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사람의 반영을 찍으실 때는 반영이 상당히 왜곡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찌그러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반영도 예민하게, 실체도 예민하게 봐야 되지만 반영까지도 예민하게 사진을 찍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보면 이렇게 반영이 보이는데 어떤 경우는 실체보다 반영이 주는 메시지도
꽤 클 때가 있어. 그래서 오히려 실체보다 반영의 세상. 더 나아가서는 반영만 찍어보세요. 반영만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반영만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반영만 한번 찍어보시고요. 그 실루엣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고, 실루엣은 어쨌든 뭐가 중요해요? 제스처. 그리고 형태가 중요해요. 이렇게 뭔가가 뭐 입체적으로 예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대로 찍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면 이 사람을 약간 더 이쪽으로 옮겨서 찍었을 거예요. 왜요? 다리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쪽 다리가 난간, 이 난간과 겹쳐가지고 너무 좀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난간은 당연히 이 사람의 다리 뒤에 있지만 사진을 찍으면 합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루엣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 입체 사진도 잘 찍게 될 거야. 3D 사진도. 실루엣은 약간 3D라기보다는 그냥 평면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 많이 해보시라고요. 주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배경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여드렸던 실루엣 사진인데요. 실루엣은 이처럼 뭐가 중요해요? 형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찍는 거하고 옆에 찍는 게 달라요. 이거 동상을 찍은 건데요. 동상이니까 앞에서 찍든 뭐 옆에 찍든 제 자유잖아요. 근데 저는 옆에서 찍는 거를 선택했어요. 왜요? 옆에 찍었더니 이러한 말의 모습이 가장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네. 그렇죠? 앞에 찍으면 이렇게 실루엣이 나올까요? 앞에 찍으면 되게 애매했겠죠. 옆에 찍었으니까 이렇게 역동적인 실루엣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참고로 하나 또 알려드리면, 보통 우리가 루킹 룸이라는 게 있어요. 루킹 룸. 바라보는 룸. 룸이 뭐 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간의 뜻도 있어요. 자, 우리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록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봤잖아요. 옛날에 신문은 이렇게 마치 일본처럼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본 적도 있긴 했었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흐르죠. 그래서 이 조명을 쓰는 것도 약간 달라. 일본 스타일하고 우리나라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 스타일은 조명이, 그래서 대부분은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는 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조명이 여기서 와서 이렇게 흐르도록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일본 쪽 이미지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이미지들도 많아. 왜냐하면 문화죠, 문화의 차이 때문에.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서양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때 루킹룸, 바라보는 공간을 오른쪽에 보통 많이 둬요. 그래야지 시선이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사진이 역동성도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계속 이쪽 공간에 전진하고 있으니까 역동성도 있어 보이고 이야기도 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말을 그려보세요 하면 보통 말을 왼쪽처럼 그리지 오른쪽처럼 잘 안 그리죠. 왼쪽처럼 그릴 거야. 머리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부터 그려가지고 말의 꼬리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느끼는 구도는 이 구도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동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그릴 때 안정적으로 좀 서 있는 느낌, 즉 정적인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거나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역동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게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리는 자동차를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 역동성을 두고 싶어요. 자동차 달리는 것을 역동성 있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촬영해요? 차가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것처럼 촬영하는 게, 그렇죠? 이해되시죠?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촬영해야지 좀 더 역동성 있게 보여. 그리고 이쪽 공간을 좀 열어주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날아갈 때 이쪽,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촬영하는 것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걸 촬영하는 게 훨씬 더 역동성 있게 보이고요. 날아가는 방향으로 좀 공간을 두고 찍으면 훨씬 더 구도도 안정적으로 보이고 역동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에도 이렇게 이처럼 실루엣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면보다는 저는 측면을 선택했고요. 사실 제가 컨트롤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가급적이면 팔꿈치도 몸에서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렇죠? 붙어 있는 것보다. 왜? 그렇죠? 항상 우리는 선을 보는 거잖아요. 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방지턱이에요. 여기 뭐 자전거나 이거 계단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계단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모델을 계단 위로 올렸어요. 왜 계단 위로 올렸을까? 그래야지 밝은 배경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까는 비나 눈은 밝은 속성이니까 배경이 어두워야 돼요. 이해되시죠? 실루엣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배경은 밝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단 아래에서 위를 촬영했고요. 모델은 위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 턱 있죠? 이 턱을 조금 더 예민하게 촬영했으면 오히려 저는 이 왼쪽 발을 여기에 더 붙여서 촬영했을 거예요. 붙여서. 그랬더니 더 상상력이 있는 이미지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뒷배경을 없애라고 말씀드렸는데 뒷배경이 방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력이 돼가지고 뒷배경이 앞배경과 앞에 있는 피사체와 함께 뭔가 재미있는 요소를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서 뒤에 뭐 뒤에 나뭇잎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나무 사람의 천사 날개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구조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천사 날개처럼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표현한 것도 재미가 있겠죠. 그게 작가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왼쪽 발도 여기까지 밀어넣어서 마치 미키마우스의 발처럼 보이지 않나 크게. 그래서 오히려 상상력을 더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루엣은 결국은 형태예요. 지금 보시면 위쪽은 어느 정도 형태가 있지만 아래쪽은 형태가 별로 없죠. 다 묻힌 공간이 되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여준 거예요. 차라리 좀 더 큰 형태와 선을 만들어서 촬영하면 좋겠다는 거고 이 시간대도 중요하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이 사진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제가 뭘 의도했는지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되게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찍으면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일상은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는 상황은 되게 복잡해요. 되게 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요. 여기서 그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들이 어느 정도 표현되면 적당히 합의해서 찍어야 되는 경우도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루엣을 찍으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실루엣은 검은색이라 했어요. 검은색을 표현하려면 뒷 배경이 밝아야 돼요. 그럼 바다에도 보시면 해가 질 때 있죠?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어요. 해가 지는 쪽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밝은 부분에 선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실루엣의 위치를 어디에 두는 게 낫나요? 어두운 곳에 두는 것보다 여기 빛의 길이 있는 곳에 두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빛에 들어올 때 찍어요. 배가 지나가잖아. 이런 배들이 배가 지나가더라도 기다렸다가 여기 딱 들어올 때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서 찍는 게 생각하지 않고 찍는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일몰 때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이제 여러분들 다양한 기술을 다 습득하셨어요. 내가 앞에 뭐 친구나 가족을 찍어주는데 역광에서 찍어요. 어둡게 나온다? 일단 밝게 찍으면 되죠. 첫 번째 해결됐어요. 밝게 찍는 것은 해결됐다고요. 근데 두 번째 밝게 찍었더니 뒤에 있는 일몰의 느낌이 어떻게 나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더라. 그래서 그때 어떻게 찍어? 좀 어둡게 찍고 HDR 보정해서 둘 다 살리는 방법이 있죠. 근데 세 번째 굳이 뭐 둘 다 살리지 않고 그냥 분위기로만 찍고 싶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처럼 실루엣 사진을 찍어주면 되는 거죠. 실루엣. 이때도 여기 프레임 속 프레임 아무것도 아닌데도 프레임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쵸? 액자 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놓고 찍어보세요. 그러면 사진이 어쨌든 집중력이 생긴다니까요. 그 나무가 있으면 어디에 두고요? 3분의 선에 무조건 나무 하나 세워서 찍어보시면 구도가 무조건 안정이 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런 실루엣 사진은 당연히 포즈가 더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죠. 지금 뭐 이게 한 명이 포즈 취하고 있는데 더 컸으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포즈를 만들어서 그렇죠. 실루엣은 제가 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만 찍어도 됐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있길래 전 이 나무를 넣었어. 근데 이걸 넣어도 되는 게 왼쪽에 이미 여기 뭐 가로등도 있고요. 나무도 있죠. 이 나무 위치가 거의 4분의 3보다도 더 왼쪽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 저울은 당연히 이렇게 저울을 두고 있다면 왼쪽과 오른쪽이 무게가 같아야지만 균형이 맞지만 사진은 안 그렇다겠죠. 왼쪽에 어떤 무게가 눌려져 있어. 그럼 오른쪽에 심지어는 꽃 한 송이가 있더라도 균형을 잡아줘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묵직한 것도 넣어도 균형이 맞아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사진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 지금 세 가지를 했어. 뭐 있었어? 프레임 속, 프레임 구도, 그리고 반영, 그리고 실루엣, 그림자. 실루엣과 그림자 같은 게 아닌가요? 달라요. 실루엣은 정말 실체예요. 실체. 실제 사람이 그냥 어둡게 표현되는 게 실루엣이고요. 그림자는 실체는 있는데 여기에 빛이 비춰가지고 생기는 바닥이라든지 벽에 생기는 그게 그림자죠.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표현도 약간 다를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림자는 왜곡이 실루엣보다 훨씬 더 많이 돼요. 많이 생겨요. 실루엣은 생각보다 왜곡이 별로 많이 안 생겨요. 근데 그림자는 왜곡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작은 못 하나도 엄청나게 길게 왜곡이 생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빛을 뭘로 이해한다? 그림자로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보면 빛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를 보면 빛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체하고 그림자를 봤을 때 그림자가 정말 못생겨 보이는 게 많아요. 정말 외계인처럼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반영은 보이면 자꾸 넣어서 담으려고 노력하시면 좋은데 그림자는 약간 애매하게 담길 거면 차라리 안 넣는 게 좋을 때도 있어. 근데 또 있으면 넣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림자만 찍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자만 찍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이건 거의 해지기 전이라고 볼 수 있죠. 해지기 1시간 전. 그러니까 해지기 전이 되면 될수록 그림자의 길이는 훨씬 더 길어져요. 그리고 그림자를 보면 빛의 종류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진한 거 보니까 태양이 구름 없이 정말 그냥 쨍하게 들어오는 경우에 구름 있으면 그림자가 약간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체보다 그림자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체보다 그림자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만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도 우리가 일상에서는 사실 그림자보다는 실체를 많이 보는데 가끔 이런 시간은 한두 시간 전에는 여러분들이 걷다 보면 보이니까 그쵸? 걷다 보면 보이니까 이제 그때는 찍으시는데 평소에는 그림자를 잘 안 보게 되잖아요. 특히 그림자가 내 뒤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 그쵸? 근데 아 그림자의 존재를 내가 계속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림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사진을 많이 찍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사진에서 그림자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자만으로도 충분한 배경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우리 제품 사진 촬영도 해볼 건데 그때 아실 거예요. 그림자를 내가 일부러 넣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구나. 그림자만 해도 실체 목련이 없더라도 그림자만으로도 충분한 배경이 된다. 근데 그림자는 제작비가 들지 않아요. 되긴 되죠. 근데 별로 되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말 한 마리도 데리고 올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말을 뭐 A4 용지 내서 하나 잘라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명을 비추면 어떻게 됐어? 말이 한 마리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거리가 모이면 말이 커지거든요. 빛이 있으면. 실체는 작아도 그림자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림자를 또 활용하면 이런 느낌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느낌도 내가 하고 싶다. 근데 나는 뭐 블라인드라도 있으면 하겠는데 블라인드도 없다 그러면 만들면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A4 용지잖아요. A4 용지를 두고 조명을 이렇게 비추면 돼요. 비춰볼까요? 제 얼굴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고.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거리예요. 조명하고 내가 뭔가를 이 그림자를 만든 이게 가까이 있으면 그림자가 크고요. 멀리 있으면 그림자가 작아져.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크고 멀리 있으면 작아져.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자,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몰에만 집중하는 나머지 그림자를 놓칠 수가 있는데요. 일몰을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하실 게 많아요. 일몰만 그냥 기다리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일몰을 보면서 다양하게 그 아래에 있는 그림자의 세계도 보시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도 봐야 된다 했죠. 반대 방향. 왜요? 일몰이 질 때 그 황금빛으로 그쪽 방향에 물들고 있을 때 그 반대쪽은 그 빛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물들고 있겠어.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움을 다 둘러보면서 사진을 여러분들이 촬영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사진을 돋보이게 한 요소 또 역광인데요. 역광에 대해서는 예전에 또 설명드리긴 했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남은 요소들과 함께 앞에 거 정리하면서 남은 요소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 방금 거도 공유 안 된 것 같은데? 공유 안 되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뭐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드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